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12월 셋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2021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2월 넷째 주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들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면은요, 우선. 자, 여기 보시면 리맥스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전국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9.2% 증가할 거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21년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지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부에서 캘거리나 에드먼튼 시장 같은 경우 최근 21년으로 오면서 이제 균형 잡힌 시장에서 셀러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2022년에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대서양 지역의 평균 판매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반적인 캐나다 전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온타리오 같은 경우 너무나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고 벌써 많이 이주했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들이 2022년에 계속 강세를 보일 거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RBC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가격이 너무 많이 급등했고 이제 내년부터 오를 이자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2022년에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냉각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극심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얄 리페이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집값이 2022년에 다시 강력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21년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로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이제 Canadian Real Estate Lenders Report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기지를 빌려주는 은행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대출 기간의 3분의 2가 2022년에 부동산 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 할당을 늘릴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재 할당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2022년도에도 주택 구입을 위한 수요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모기지 부분에 은행들의 자본을 많이 할당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결국은 2022년에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고 주택 거래도 활발할 거라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이상을 보면은요. 올해 월별 주택 판매량이 2020년만큼 변동성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불안정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지만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에 따른 변동성만큼은 아니지만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다는 게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건 확실하다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0년에 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대략 7.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CREA, 캐나다 부동산 협회도 그렇고요. 캐나다 부동산 대출업자들의 보고서의 예상도 그렇고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부동산 브로커리지인 리맥스와 로얄 리페이지에서도 2022년에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BC 은행에서도 2022년 후반기로 가면서 냉각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격하게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예상들이 있는데 이런 예상들이 2022년에 내년에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지금까지 흘러가는 방향성을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이제 그런 예상과 함께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부동산에는 공급 문제는 없다. 수요가 문제다라고 BMO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요는 주택 가격을 높이는 주요 문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주택 착공은 11월에 30만 세대 이상으로 급증했고 주택 완공은 사상 최고고 기존 주택의 리스팅 양은 코비드 상황 이전보다 높다는 이유로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수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It will eventually end as soon as the central bank wants it to end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수요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 텐데 언제 끝내냐면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원할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중앙은행이 올해는 금리 인상을 동결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이제 올리기로 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폭등하는 수요 현상은 이제 끝날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지금의 높은 수요를 나름 용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봐주고 있다는 얘기죠. 모른 척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지금의 상황을 끝내고 싶다면 결국 끝날 거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중앙은행이 이 상황을 종료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발생할 여파가 걱정되는 거죠.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 여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돈도 쏟아 부었는데 자칫 잘못 금리를 인상했다가 지금까지 공들였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의사결정에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른 기사들에서는 그러니까 CIBC 뱅크의 CEO 같은 경우는 높은 집값에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 말하고 있고요. 온타리오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연준이 주택 문제를 다룰 기회를 놓쳤다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기사에서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올해 지금까지 신규 매물수는 실제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 증가했다. 하지만 판매량을 보면 22%나 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I가 Months of Inventory가 0.6개월이 됐다고 나오죠.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여기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MOI가 1개월이 안 됐죠. 그러다가 과열되었던 주택 시장이 냉각되면서 급등했죠. 그래서 4개월까지 갔죠. 그랬던 Months of Inventory가 2019년을 지나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급등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또다시 1개월 밑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2017년 과열되었던 주택 시장보다 더 미치죠, 지금. 그러니까 MOI 0.6개월이라는 얘기는 만약 추가적인 신규 매물이 시장에 없다면 0.6개월이면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매물들이 다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지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된 기사들 내용을 보면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주택 가격이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결국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 오르는 주택 가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려들겠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택 시장에 급등하는 수요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또 다른 기사에서도 하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Tips for buying your first rental property in Toronto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임대 부동산 구입을 위한 팁이에요. 제가 왜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은요. 주로 주가사에서 보면 이제 구매자나 그러니까 바이어 또는 셀러한테 이제 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제가 본 기사 중에서 임대 부동산 구입을 위한 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로 셀러가 주택을 팔 때 주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가격으로 집을 팔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first time home buyer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최근의 기사를 보면 딱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Your first rental property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투자 개념이죠. 자기가 살려는 주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주택시장에 수요가 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투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기사들도 이렇게 제공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추세를 보면 2022년 주택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주택시장은 그래요. 주택시장은 이런 상황인데 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변수들을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자, 캐나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보면은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10월에 4.7 그리고 11월에도 4.7이었어요. 뭐 다행히 예상치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캐나다가 4.7인데 이제 미국은 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 11월에는 6.8까지 갔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나와 있죠. 이 기사에서는요. 그래서 미국이 6.8%인데 캐나다가 4.7%니까 6.8%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면 아무리 6.8%보다 낮은 4.7%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igher interest rates are coming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이 오고 있는데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도 다가오고 있는 높은 이자율을 바꾸지는 못할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12월 16일의 기사거든요. 자, 그럼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높아질 텐데 이 이자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 이 오미크론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온타리오 확진자 수인데요. 12월 19일 현재 뉴 케이스가 3,784명이었죠. 지금 두 번째 웨이브였던 1월 9일에 뉴 케이스가 3,945니까 거의 비슷해졌죠. 그리고 확산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가파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다행인 건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는 빠른데 사망률이라든지 환자가 심각해지는 그런 정도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자, 보시면은 자, 이 밑에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로 간 환자들의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오미크론이고 파란색이 이제 퍼스트 웨이브예요.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요. 그런데 다행인 건 여기서 오미크론이 조금 더 낮죠. 가파르기도 덜하고요. 그런데 입원율을 보면은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시기보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2020년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의 전염병과는 다르게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경고했던 한 전염병 전문의가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그래프인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친 상태에서 입원율이 이랬는데,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뭐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서드 웨이브 이렇게 여러 차례 델타 변이까지 겪으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원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 변이보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은 덜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수요로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 현재 주택시장의 내부적인 추세고 실제 모습이죠.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그리고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긴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 외부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분명히 받을 텐데 어떻게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는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수들은 이 주택가격 상승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 확산세인 오미크론이 얼마나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기만 할 거라고 보기에는 앞으로 상승할 높은 이자율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결국 본인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입하시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매물도 없고 계속 주택가격은 오르고 영영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은 심정이 들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설령 기회가 왔더라도 잡지 못하겠죠. 제가 말하는 기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과 같이 예상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맞는 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이 보였는데 준비가 돼 있으면 잡을 수 있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못 잡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 시점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급등한 주택가격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미루었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높아질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준비할 수 있기를 권유드리고요.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템포 쉬어가는 행동이 지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연말을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개개인에게 필요한 준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와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내시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한 해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모두들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뵙겠습니다.